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근고전입니다.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의 6번째 단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화사상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의 중화는 세계 문명의 중심을 말한다 하고요. 또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칭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중화의 화자를 자기 나라 국명으로 쓴다는 것은 상당한 문화적 자긍심의 발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자기 평가가 아닌 자타 공인이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의 전통문화 대부분의 기저에 흐르는 유불도 사상의 근원을 중국에 둡니다. 중국과 중화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 지금은 확실히 동의어일 수 없습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중원이라는 지점의 배타적 영토를 가리킬 뿐이고 중화는 바로 그 중원에서 화려하게 꽃피운 문화를 가리킵니다. 중화의 화자는 꽃화자와 같은 말이며 따라서 화는 특정 범위의 영토를 넘어서 어떠한 철학과 사상에 의해 화려하게 꽃피운 문화를 의미합니다. 조선 중기 그토록 혹독하게 치루었던 병자년 여진족의 전란 병자호란을 겪고도 그 이후에도 중원 땅을 차지하고 있는 청나라를 문화대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랑캐라 여기며 마음으로 굴복하지 않았던 조선 선비들의 마음속 중국은 바로 그 중국 땅 자체 또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꽃피운 화라고 하는 문화의 나라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선비들이 그 여진족이 세운 규모의 대국 청나라가 아닌 정신적인 문화적인 대국 명나라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청나라를 진정한 대국, 즉 문화의 나라로 진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차지해 앉아있는 그 땅의 중화 문화에 동화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자신들 땅 안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었던 전통의 화려한 화 문화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해서 일거에 부셨다 해도 그 화라고 하는 옛 인류의 위대한 유산은 그 땅 안에서만 사라질 뿐 다른 곳에서 여전히 화려한 꽃을 피워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그것들이 그랬듯 철학과 사상과 문화는 자신이 출생한 고향을 따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무형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 철학과 사상이 빛, 소리, 향기, 맛, 감촉 등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드러난 것인 문화. 이렇게 철학, 사상, 또 그로부터 만들어진 문화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누가 처음 만들었는가 보다는 그것을 어디에서 누가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켰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잘 계승하고 유지시켰는가가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원의 일개 소도시였던 추로 지역의 유학사상과 인도 북동 지역의 불교사상이 현재 중국 땅 전체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전역에 퍼져서 나름의 고유문화를 탄생시켜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전통사상과 철학이 비록 중국 땅을 통해 들어왔다 해도 또 화문화를 다시 꽃피울 수 있는 기초적 토양적 조건이 지금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손쉽게 미칠 수 있더라도 우리의 녹익어진 전통사상과 문화를 지금 현재의 중국인들 얼굴과 오버랩시킬 필요가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 언제인가 이 땅에 들어와 꽃피운 그것을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면면히 영위하고 있다면 그 철학과 사상과 문화는 지금 현재의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에 의한 우리의 것입니다. 맹자의 양해왕 하편에는 명당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명당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지의 대명사인 명당을 말하는 것이 원래는 아닙니다. 번역문으로 바로 보시겠습니다.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명당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철거해야 할까요? 하지 말까요? 맹자는 다음같이 대답했다. 저 명당이라는 것은 왕다운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의 당입니다. 왕께서 왕다운 왕의 정치를 행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을 철거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문왕이 인을 시행하는 정치를 펼치면서 반드시 환, 과, 고, 독 네 부류를 우선시하였습니다. 환과 고독은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처지의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늙어서 아내 없는 남자를 환이라 하고요. 늙어서 남편 없는 여자를 과라고 하며, 또 어려서 부모 없는 아이를 고라고 하고요. 늙어서 자식 없는 노인을 독이라고 말합니다. 맹자가 묘사한 명당이라는 것은 왕다운 왕이 왕의 일을 하는 당을 말하는 겁니다. 즉 명당은 총명한 군주인 명군의 당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의 명당은 군주 남면함으로써 동서남북 중에 특히 밝은 남쪽을 향해 있는 당을 표현한 것입니다. 맹자는 그 명당이라는 것을 주나라의 이상적인 군주로 칭송받는 문왕의 조정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명당에서 펼쳐졌다는 환과 고독을 우선시한 인의 정치는 바로 고대 유교 경전에서의 문왕, 무왕의 치적으로 칭송되어 온 것입니다. 문왕과 무왕이라는 인물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나라 문왕은 주 천자국의 터전을 닦은 인물입니다. 주나라의 정신적인 초대 왕이며 훌륭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사실상의 제1대 왕인 그의 아들 무왕과 문무라고 병렬되어 거론됩니다. 주나라 무왕은요, 이전 왕조인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천자국을 세운 주나라의 실질적인 초대 왕입니다. 고대 경전에 의하면 그가 제후들을 귀합해서 천명을 받은 천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인 문왕의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창업의 훌륭함은 종종 아버지와 함께 하나의 업적인 양 병렬되어 거론됩니다. 왕다운 왕이 왕의 일을 하는 당이라고 했던 그 명당이라는 단어는 시기적으로 맹자에서 처음 보이는 표현입니다. 이상국과 주나라의 정신적인 초대군주 문왕이 인의 정치를 펼쳤던 장소라고 전국시대 사람 맹자가 설명했지만요. 그 명당이라는 것이 춘추말 공자의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표현입니다. 즉 기원전 3, 4세기에 활동했던 맹자가 기원전 11세기에 활동했던 문왕과 관련시켜 명당을 설명했지만요. 정작 기원전 5, 6세기 공자시대의 기록에서는 명당은 찾기 어려운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명당이라는 표현은 맹자의 시기를 기점으로 순자와 효경에서 각각 한두 차례씩 간간히 보이다가 전국시대 막바지에 저술된 여시춘추를 시작으로 한나라 때 문헌들 속에서는 흔하게 거론됩니다. 대표적으로 전한초의 회남자, 전한말의 예기, 후한초의 백호통의, 후한말의 채중랑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선진 양한시대 전적들 속에서의 명당이라는 이름은 포정, 조의례, 제례, 양로, 교화 등을 펼치는 정전의 기능을 했던 군주의 포괄적인 정치활동 장소의 대명사였습니다. 아울러 종묘, 묘당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양로에서의 늙을 노자, 로는 일반적인 늙은 어르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늙을 노자가 가리키는 것은요, 나라에 큰일을 했던 사람으로 현직의 노련한 재상이나 고문 또는 이미 퇴임했지만 통치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현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고대 문헌에서의 양로라는 표현을 일반적인 늙은 어르신을 봉양함으로만 이해하면 글 전체의 맥락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맹자 이후의 전적에서 명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백호통의 벼공편 글입니다. 백호통에는요, 우선 전한의 역사서인 한서를 지은 반고에 의해 편찬된 후한초의 전적입니다. 백호통덕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황제의 주도하에 장제됩니다. 유교 경서에 대한 분분했던 해석적 관점을 토론하면서 각종 의견이 절충된 것을 정리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호통이는 반고 한 개인의 지식을 넘어서 당시 명망 있는 유학자들의 학문적인 공론이 모두 담겨있는 경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벼공편 원문을 우선 보면 이렇습니다. 시운, 경시영대라 천자립 명당자는 소위 통신명하고 감천지하며
정사시하고 출교화하며 종유독하고 중유도하며 현유능하고 포유행자야라. 명당은 포정지궁이니 제국지양이라. 시경에서 이르기를 경시영대라 하였다. 천자가 명당을 세운 것은 신령과 소통하고 천지에 감응하며 달력을 제작하여 사계절의 절기를 바로잡고 교육하여 문화인으로 변화된 이를 배출하고 덕을 지닌 자를 종으로 삼고 도를 지닌 자를 중히 여기며 능력 있는 일을 드러내며 행한 것이 있는 일을 포상하는 일, 그러한 것들 때문이다. 명당은 바로잡아 다스림을 펼치는 궁이니 국도에서 강의 북쪽, 산의 남쪽에 소재한다. 이 벼공편 글은 큰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의 궁궐다운 궁궐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호통이에서 시경의 경시영대로 시작하는 노래를 인용하면서 명당의 논설을 펼쳤는데요. 이 경시영대를 번역하면 이제 막 영대를 조송하기 시작하지가 됩니다. 또 원문 제국지양은 지리적인 용어를 쓴 것입니다. 동양 전통의 지리 분야에서 벼대양자는 북쪽으로는 구릉이 감싸안고 남쪽으로는 완만한 강이 흐르는 일종의 배산 임수 지점입니다. 등 뒤가 산으로 막혀 있어서 외침이나 차가운 북풍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고 안온하게 차단되어 있으면서도 앞쪽으로는 평평하니 고도가 낮은 완만한 강물이 흘러서 볕이 잘 들고 용수가 풍부하면서도 수상교통에 유리한 지리적 특성의 지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나라 시공 28년 기원전 632년입니다. 이때의 기록에 벼대양자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춘추 경문을 보시면요. 동해 천왕수우 하양이라. 동계절에 천왕이 하양 땅에서 나라를 돌아보는 목적의 사냥 의뢰인 순수 의뢰를 하였다. 참고로요. 춘추시대의 겨울 동자는 진나라 한나라 때 이후의 겨울 동자와 그 계절이 약 2개월 정도 어긋납니다. 일반적으로 동계절이라 하면 양력 11월 초 입동날부터 2월 초 입춘 직전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선진시대의 겨울 동자는 그때의 동계절은 추분 날부터 3개월을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요즘 달력으로 보자면 양력 9월 말부터 12월 동짓날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저희 최근 저서인 천문역법과 사상에 아주 상세히 치밀하게 논하였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공량전의 그 전문을 보시면요. 수북 위양이고 산남 위양이라. 강의 북쪽이 양이 되고 산의 남쪽이 양이 된다. 바로 이 부분에서 떠오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왕조의 수도 한양의 모습이지요. 한양은 한강의 북쪽이라서 또 높은 산, 그러니까 북악산, 더 뒤로 북한산이 있죠. 그 높은 산의 남쪽이라서 그래서 한양이라는 지명이 생긴 것입니다. 백호통이에서 시경의 경시영대로 시작하는 노래를 인용하면서 명당 논설을 펼쳤으니 시경의 그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경의 시는 원래는 노래 가사였습니다. 후대에 그 곡조는 사라지고 가사만 남은 것이 오늘날 전해지는 시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하편 영대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원문을 먼저 보시면요. 경시영대하니 경지영지라. 서민 공지에 불일성지라. 왕제영유하니 우록유복이라. 우록칙칙하고 백조학학하니라. 왕제영소하니 어인어약하니라. 어론고종이라. 어약벼공이라. 이제 막 영대를 조송하기 시작했지. 설계도를 짜고 연건하지. 서인과 하민들이 그것을 짓는데 하루도 안 되어 완성하네. 왕이 영유 동산에 계시니 암수의 사슴들이 머리 숙여 다가오네. 암수의 사슴들은 즐겁게 뛰어노늘고 백조들이 높이 쳐든 하얀 기새는 반짝반짝 윤이 나네. 왕이 영수 연못에 계시니 탱탱하게 살진 물고기들 힘차게 뛰어오르네. 정사를 논의하며 북과 종을 연주하지. 악을 즐김에 벼공을 다스리지.
이 시에 영대라는 높은 대가 등장하고 또 영류라는 일종의 자연동물원과 또 영소라는 연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전체가 벽옹이라는 것의 범위 내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곳이 물가에 가까운 곳이라고 그려지게 합니다. 이 벽옹에 대해 지금 전하는 시경의 최초 주석자인 모씨, 그러니까 모형, 모장 두 사람을 말합니다. 전국시대 또는 전한초 인물입니다. 이 모씨는 시경 모시전에서 벽옹을 강물이 도넛 형태의 옥인 벽옥 모양처럼 사방의 언덕을 둘러 감싼 모습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시경 대하편의 문왕유성시에는 바로 이 벽옹이 만인이 귀복해오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번역된 것만 보시면요. 사방에서 일렁이듯 몰려드네. 황왕이신 임금님, 황왕은 위대한 군주이시네. 호경의 벽옹으로 서에서 동에서 남에서 북에서 열복하는 사모함이 없다면 귀복하지 않는다네. 호경은 위대한 임금인 주나라 문왕과 무왕에게 귀복하여 따르는 세력들이 마치 강물이 사방에서 흘러들듯 몰려와서 집결해 있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벽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호경의 벽옹은 문왕이 조송하도록 명했던 곳이면서 동시에 무왕이 주로 활동했던 궁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무왕의 정전이자 조종인 종묘를 일컫는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적어도 주나라 제2대 왕인 성왕까지도 그곳을 종묘, 조종으로 사용했습니다. 벽옹이라는 둥글게 환포된 물길 안쪽 땅에 명당을 세우는데 그 명당은 다른 말로 묘라 한다고 대대래기 명당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대래기는 전한말의 예학자 대덕에 의해 편찬된 예서입니다. 얘기를 편찬한 대성의 숙부이죠. 네. 그 번역문은 이렇습니다. 명당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인데 그 터이 벽옥처럼 밖으로 둥글게 환포된 물길 모습 때문에 벽옹이라고 한다. 혹자는 명당을 문왕의 묘라 하기도 한다. 참고로 여기서 벽옹의 모습을 벽옥 모양, 도넛 모양이죠. 벽옥 모양과 같다고 한 것은 그곳이 마치 여의도처럼 전후좌우 사방이 강물로 감싸인 완전한 섬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소 과장해서 벽옥 모양처럼 물길이 그 땅을 빙 둘러서 흘러나가는 환경임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이 글의 요체는 명당과 벽옹과 묘가 이름만 다를 뿐 모두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경우의 묘는 문왕의 묘라고 설명하였듯 서주시대 호경에 지어진 주나라의 조정 역할을 했던 천자의 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논했던 백호통의 벽옹편 문장에 의거한다면 여기 명당과 벽옹과 종묘에 영대를 더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백호통의 벽옹편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경에서 이르기를 경시영대라 하였다. 천자가 명당을 세운 것은 신령과 소통하고 천지에 감응하며. 이 경시영대를 풀어서 다시 본다면 이렇습니다. 시경에서 이르기를 이제 막 영대를 조송하기 시작하지라 하였다. 천자가 명당을 세운 것은 신령과 소통하고 천지에 감응하며.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영대를 명당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맹자에서 왕다운 왕이 왕의 일을 하는 당으로 묘사했던 명당은 통치자의 궁정 안이나 또는 그에 가까운 곳에 축조된 높은 누대 형태로 지어진 당을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 주나라 초 문왕과 무왕의 시기 벽옹에 있었던 영대라는 이름으로 실제했던 것이지만 춘추시대 이전까지 명당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명당이라는 표현을 전국시대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오행사상, 희령사상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용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제의 진나라 때는 물론 특히 한나라 때에는 그러한 사상이 광범위하게 정착되는 시기였고요. 그렇게 해서 명당의 용어는 많은 기록들 속에서 마치 일상어처럼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종묘의 묘당이라고도 지목할 수 있는 명당에 대한 관념이
어지러운 전란의 시대를 거치면서 전환 초과되면 그 본연의 기능과 모습이 완전하게 계승되어 이해되지 못하고 막연한 상상과 구전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근근히 전해지게 됩니다. 또 이때가 되면 명랑이라는 단어가 풍수지리와 같은 상지, 술수 분야에서 차용되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발견됩니다. 그러했던 구체적인 상황은 이후의 단계에서 상세히 논하겠고요. 제6단계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